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야 이렇게 하면 돼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 애도 저랑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프로븐된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한테 저는 임상을 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 학원 보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지 몰라도 그 학원을 보내면 안 되는 학원입니다. 나중에 돈 더 들어요. 돈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영어교육 서비스 리딩앤을 운영하신 대표 김성윤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입니다. 저희는 유초등 대상의 영어 읽기 서비스인 리딩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단어를 어휘집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집, 뭐 시험의 빈출어휘, 뭐 고등 필수어휘 이런 단어집으로 꼭 외워야지만이 단어를 습득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저희가 아무리 좀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쌩암기라고 하는 거, 영어 철자랑 한글 뜻을 매칭시키는 것으로 외우는 것이 효용이 왜 제한적인지 좀 말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하나는 절차적 기억이 있고 하나는 이제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죠.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술적 기억은 겉으로 드러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는 그 깜지 써가면서 하는 암기, 한글과 영어 뜻을 매칭해 가면서 하는 암기, 이게 이제 서술적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아마 습득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습득이 됐다 그러고 하나는 이제 암기라고. 그렇죠. 영어로 픽업이죠. 네. 가다가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나 이제 알았네. 너 영어 어디서 배웠어라고 물을 때 외국인들은 Where did you pick up your English라고 할 때가 많죠. 맞죠. Where did you study English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더 많이 동원되는 우리의 능력은 서술적 기억이 동원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절차적 기억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그 그래프가 이렇게 정비례하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계단함수라고 해요. 어느 학원을 보냈더니 단어를 하루에 50개씩 막 암기를 해갖고 뭐 일주일에 몇백 개씩 외우고 이러면은 이 학원 보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지 몰라도 그 학원을 보내면 안 되는 학원입니다. 왜냐? 암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그 행위를 멈췄을 때 다 있게 돼 있습니다. 한 30일이 지나면 80% 이상이 자기 기억에서 휘발성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절차적 기억으로 습득한 것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걸 몸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 2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그래도 20년 만에 타도 금방 자기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랑 유사한 건데 그래서 암기는 정말로 진짜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고 저는 조금 더 뭐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해드리면 아이 뇌를 진짜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동기들 중에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검사 변호사들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가외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개월 만에 포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은 IBM이 돼서 도저히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미 버린 머리들이 되고 야 내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 그런 암기식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걸로 애들이 이제 정형화돼 되고 거기 그 머리가 픽세이션 돼 갖고 하면은 정말 IBM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더 들어요. 돈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형성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하는 평가받는 요 스테이트를 이제 패시브하게 한다면 이 프로액티브하게 액티브하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되기 독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 그런 정형어 학원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이제 봤는데 딱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학원들이 많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 공교육에도 더 확산이 돼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가 그렇죠. 이게 플라토라고 해서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죠.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느는 거야. 맨날 뭐 책 읽고 글 쓰고 복잡하고 힘든데 이거 실력 안 느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튀죠. 네네네. 그리고 또 착각을 하죠. 영원히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잠시고 또 이제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죠. 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게 계단처럼 올라간다. 이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대표님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인상 깊었던 비유가 쌍쌍바 비유인데요. 쌍쌍바하고 그랑 같이 쓰는 게 또 뭐 있죠? 돼지바. 돼지바. 이게 이런 걸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구나. 영어가 습득된 과정을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쌍쌍바처럼 두 개의 영어 언어 기둥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서 그게 나중에 이어져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제 개인 경험입니다만 사춘기 이후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한국어랑 영어를 다 잘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한국어로 된 걸 읽고 영어로 해석해봐 또는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해석해봐 또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이건 영어로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쉬프팅이 잘 안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사춘기 이후에 발달하는 우리 뇌들이 이제 전두엽의 전전두엽 요 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언어 기능은 독립적으로 자라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너 이거 해석해봐 이런 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오히려 책을 읽고 이 스토리에 대해서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스토리에 대해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해봐 이런 식의 우리의 수능 영어 해설하는 일타 강사님들 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의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은 돼지바 머리인 것 같다라고 한 게 돼지바를 이렇게 슬라이싱을 내면 단면에 어떻게 중간에 딸기잼이 있고요. 이제 그게 한국어 언어 감각이죠. 그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한국어에 대한 문법, 어휘 이런 걸 둘러싼 겁니다. 그 위에 초콜릿 코팅을 하죠. 예, 그게 영어 문법이에요. 그다음에 크런치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영어 보캐블러리입니다. 그래서 딱 이거 레이어드가 돼 있어요. 그 말 뭐냐면 영어가 들어오면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멘탈 트랜슬레이션이 이거는 이제 학교 용어죠. 멘탈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요.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한국어로 생각을 해서 제가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후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어민이랑. 자기는 계속 생각해갖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어민은 기다려주지 않죠. 그냥 이 사람 왜 그래? 그러고 가버리죠. 네, 그런 거 있고 시험을 볼 때까지는 막 뭔가 실력이 느는 것 같지만 시험 본 날 시험지 제출하고 복도에 나와서 머리 한번 털면 그 머리에 붙어있던 그 크런치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런 휘발성기 크런치들로 바닥에 막 다 복개를 마치 머리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시험 본 거예요. 네. 포스트잇 바람만 불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돼지바 머리로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바닥에 떨어진 크런치 맨날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그 다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주워 담고 하면 뭐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컨텍스트 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야지. 그래서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암기하는 거. 이거 외우라는 게 안 되는 게 심지어는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는 1대1로 매칭이 안 됩니다. 언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고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와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고 명사의 비중, 형용사의 비중, 부사의 비중 이 비중이 굉장히 달라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막 예를 들어 run 하면은 우린 뛰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run은 뛰다라는 말보다 더 다른 의미로 쓸 때가 더 많습니다. He's running for president. 출마하는 거잖아요. This car runs on diesel. 이거는 이 차는 디젤로 가는 차야. 그러면 run에 대한 모든 열 몇 가지의 뜻을 한국말로 다 외울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본질적으로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할 때 그런 패턴의 학습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핵심에 가까운 거,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수학과 좀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제가 쭉 만나보면 본인이 수학을 못했더라도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는 아이 소리 듣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컨셉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왔을 때는 하시는 질문들을 보면 제가 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아무도 그 영어가 습득이 되는 원리가 뭡니까? 라는 질문은 잘 안 하세요. 이런 거죠. 파닉스 언제 시작해야 돼요?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법은 어떻게 하죠? 이런 건데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자기의 언어로 영어를 습득을 하게 돼서 사고하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남의 뭐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해내고 이런 능력을 한국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 언어가 습득이 되길래 그 원리를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자기도 진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시험 점수도 높게 받았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궁극에는 영어를 못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자기의 성공 경험이 있으면 아,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육을 받으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 성공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핵심 원리를 그걸 좀 요약을 하면 잘못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암기를 해서 이제 그거를 기억해내는 프로세스가 영어.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교과서를 달달 외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언어 습득의 원리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언어 습득의 그 원리는 본인이 그 사고하는 그 타겟 랭귀지로 영어면 영어로 타겟 랭귀지로 사고하는 연습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게 축적이 되려면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예, 재미없으면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지 하고 추측을 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이지 추론을 해보고 가끔한테 이제 비판도 하고 질문도 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축적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가장 검증된 명확한 그 방법이 독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평가를 좀 배제하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똑같이 우리 뇌를 연구하다 보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봐야 되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는 언어 습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언어 중추가 마비가 되고 이제 그 코티솔이라고 하는 게 flight or fight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회피할래? 맞서 싸울래?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가 멧돼지를 만났다. 이제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코티솔이 막 분비가 돼서 우리 근육을 경직시키고 빨리 결정하라고 그러죠. 튈래? 싸울래?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상황이 하에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고 하는 행위들 다 영어 습득에 있어서 시간 낭비죠. Foreign Language Anxiety라고 하거든요. FLA라고 하는 그 Foreign Language Anxiety가 없고 편안한 스테이트에서 뭔가 컨텐츠를 접하고 했을 때 언어가 쫙쫙 그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가 딱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Assessment Addicted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AA라고 Assessment Addicted 되고 Teaching and Training, TT라고 하는데 뭔가 가르치지 않으면 얘가 뭔가 실력이 늘 수 없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는 이 두 개 다 거의 필요 없어요. 예, 이게 배제됐을 때 오히려 더 언어가 빨리 늘고 효율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애는 진짜 이제 입시에서도 성공하고 싶다. 근데 원서 읽기는 책 읽기니까 좋긴 좋죠.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실은 저희가 봐도 이제 대치동에서도 정보비 대칭이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상위권을 쓸어가는 친구들은 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네. 예외를 10년 이상 동안 본 적이 실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목표로 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아이들처럼 되고 싶다. 네네. 전교 1등하는 애들처럼 되고 싶다. 네네네네. 그럼 저희가 말을 해요. 아, 저 아이들처럼 되려면은 책을 읽으면 돼요. 네네. 하면은 그거 빼고 딴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야, 뭐 학원, 뭐 과외, 뭐 다 하는데 책만 안 읽어. 그러니까 되는 방법만 안 하고 딴 건 다 해. 그게 복장이 터지죠. 네. 요거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 자제분께서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성취를 많이 네네네. 이게 이루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그 점수 따기 쟁탈전에 막 어렸을 때부터 돌입해가고 야 이렇게 하면 점수 잘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시험만 잘 보고 영어 못하는 그런 한국형 영어 하는 애들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영어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고 시험 수능 같은 거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그 시험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짧은 지문은 금방 읽어버리거든요. 예, 왜냐면 full narrative 기승전결이 있는 이런 두꺼운 스토리가 있는 책들을 다 소화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도 잘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드리자면은 저희 아이는 학원을 다닌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노란 셔틀버스를 타면 아빠 나도 자기도 그 타고 왜냐 거기에 애들이 자기 친구들 다 타고 다니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셔틀은 태우기 싫었고 주변에 좋은 학원이 있는 동네에 살질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안 보냈는데 좋은 학원이 있으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독서 위주로 했고 영훈국제중학교를 추첨이기 때문에 걔가 붙었지 시험 받아서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그 학교가. 그래서 영훈국제중학교에 들어갔고 거기 영훈국제중학교가 별명이 영훈숙제중학교거든요. 예, 숙제가 너무 많아서 숙제라는 거는 뭐 문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너가 허를 찌르는 질문 2개를 만들어 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용인 외대부고를 들어갔었고 이제 작년에 얼리 디시전으로 아이비리그 스쿨인 컬럼비아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특별한 케이스야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잘못되면 둘째한테 뭐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애한테 저는 임상을 한 거예요. 그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야 이렇게 하면 돼.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 애도 저랑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진짜 프루븐된 원리에 입각해서 나는 이 아이를 소위 말하는 임상을 해야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읽으셨겠어요. 예. 그래서 뭐 저랑 저보다 한 10배는 더 많게 저희 아내가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라는 그 책들 우리나라에 한 150권 정도 있거든요. 그걸 모조리 다 읽었고 영어 교육학 서적은 제가 다 여러 번 읽고 관련된 논문을 수백 편을 읽고 우리 아이한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거락도 얘기해서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딸의 양해를 구하고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책만 읽었는데 어떻게 쓰기랑 말하기가 좋아지냐 이게 접점이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리딩만 하면 그러면 말하기와 쓰기는 어떻게 하고 뭐 리스닝은 자 리딩이 인풋의 가장 영양가가 높은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저희 리딩 앤 보시면 리딩 교재를 중심으로 또 리스닝을 합니다. 리스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닝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 책에 있는 텍스트를 다 가려요. 그리고 들려줘요. 그럼 얘는 뭘 봐요? 일러스트레이션을 봅니다. 그럼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서 리스닝을 해요. 그게 아까 기본적으로 언어 학습의 원리에 추측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벌써 리스닝에서 그냥 막연히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듣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런 게 병행이 됐을 때 코어에는 리딩 교재가 있어야 돼, 리딩 원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thinking이 일어나죠. 그래서 read, think, 그다음에 express. 요 과정이 그 영어 습득에 필요한 이 전체 그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서로 무엇을 수업을 합니다 했을 때는 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책으로 리딩만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코어를 중심으로 토론을 할 때도 이 책을 내용을 갖고 하고 쓸 때도 이 책의 내용에 자기의 감상과 그걸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리딩을 한다라는 거는 그 4스킬의 리딩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의 융합된 그 과정의 코어에 원서를 두고 나머지 언어 습득의 원리에 입각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 문법은 결국은 어디서 잡히냐면요. 라이팅을 시작할 때 가장 빨리 잡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하는 게
더어를 부정관사, 정관사를 쓰는 거를 가장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읽으면 이게 아이들은 더와 어를 어디다가 붙이고 어디다가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무슨 영문법 책에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읽으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문법이 잡히는 거거든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책은 나중에 정리할 때 한번 싹 보면은 뭐 좀 어려운 문법들도 있잖아요. 뭐 가정법, 과거, 미래 저도 제가 고3 때 그런 책을 딱 한번 봤는데 그런 거를 별도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어의 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 원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를 제가 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읽고 좋은 질문을 던지시고 아이들도 좋은 질문을 하게끔 하고 책을 중심으로 액티비티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액티비티로 하면은 제가 장담을 하건데요. 수능은 그냥 다 맞아요. 그냥 수능은 다 맞고 그 이외에 봐야 되는 영어 시험들 되게 많습니다.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면 토플도 봐야 되고 리딩이 잘 되는 아이들이 못 보는 시험은 영어 시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의 브런치에서 약간 인상 깊게 읽은 글이 있어요. 사는 게 재미없는 엄마들을 위하여 이런 글인데요. 예, 요거에 대해서 예.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정신건강연구소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86%가 꿈 없이 산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대학 갔고 어찌하다가 여기 취업했고 갑자기 꿈이 생겨요.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아이가 생겼을 때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꿈이 없고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또 자기의 이루지 못한 꿈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자기를 투영하는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대체적으로 아이가 확률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환경을 꾸며주면 조기에 얘가 재능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재능이라는 건 자기가 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과 자존감이 소위 말해 화학적 결합이 탁 일어나면 거기서 탄생하는 게 패션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면은 그걸 바라보는 아이가 건전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자꾸 뭘 하라 말라 뭐 이게 되게 많아요. 전 안타까웠던 게 입시 관련돼서 무슨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이 대치동 아이들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가 저 무슨 초등 의대반 이런 데를 다니는 아이를 잡아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는 왜 의대를 가려고 하니? 엄마가 가라고 해서 또는 어린애 입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하방이 1.5억이라서 무슨 소리지? 아무리 못 벌어도 연봉 1억 5천은 된다라는 거예요. 의대를 가면 아이들의 꿈이 저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저희 학부모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오시지 말고 학원비 아끼시고 그거 본인한테 쓰시고 어머니 친구들끼리 놀러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요. 친구들끼리. 우리 어머니 정말 해피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행복해야 돼요.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라고 엄마 아빠가 열정을 쫓고 패션을 쫓는 삶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본인이 패션이 생기거든요. 영어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영어 같이 사시는 영어를 생활하신 그 김성윤 아이포트폴리오 그리고 리딩앤 대표님 모시고 정말로 꿀 같은 얘기 훌륭한 말씀을 들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